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럼 완전 망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2838 재테크TV의 비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코너 인어뷰에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관심이 높은 그런 분이시죠. 미네르바 올빼미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 아파트엘 세금,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을 좀 다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다뤄볼 건데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아파텔에 대한 그 관심이 최근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 아파텔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한번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많이 들었거든요. 주로 이제 세법에서는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쓰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파텔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건축법상 오피스텔인데, 그 오피스텔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 이제 시행사들이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라고 그러면은 좀 어감이 그러니까 아파트의 어감을 좀 반영시켜가지고 홍보할 때 이제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제가 실제로 다녀왔거든요.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뭐 영상에는 송도권만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집을 볼 수 있는 게 그쪽 뿐이었으니까. 근데 다녀와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에 한 25평 수준의 그런 규모로 빠져 있더라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을 안 쓰면 절대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아파텔과 일반 아파트의 차이점은 내부 구조는 거의 아파트랑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정말 편리하게 요즘 잘 만들어져 있는데, 베란다 확장만 건축법상 이제 불가하니까 그 부분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파텔이라는 거는 약간 신조어니까 지금 세금 측면에서는 정확히 얘기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취득을 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가 이제 추가로 취득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근데 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지.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이 나오면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맞아요. 그 관심이 늘었다는 말은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니까 관심이 늘었겠죠. 안 된다고 예, 하십니다. 근데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됩니다. 지금 2020년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조정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이제 12%로 취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네. 이 부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제 그쵸. 금액이 커지니까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이제 취득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중과를 안 하느냐?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택법상 주택을 취득해야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택을. 예, 주택법상 주택. 근데 주택법에 가보면은 그 주택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선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사용은 가능하죠. 근데 그 뒷부분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 또는 공부상의 주택으로 등재, 즉 등기부 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 그것만 주택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과는 안 되지만 주택수는 포함된다. 이러면 그냥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 포함되는 건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된다. 요거는 먼저 개념을 좀 잡아두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주택을 살 때 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느냐. 그렇죠. 그 다른 주택 살 때 어떤 페널티를 주느냐에 대한 얘가 이제 부분.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버리면은 다른 주택이 중과가 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까지는 이제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됐다가 정부가 이번에 지방세법을 작년에 개정하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부터 취득세를 이제 중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매매 계약 체결한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 것도 다 중과를 할 거냐? 2020년 이 대책 발표한 게 7월 10일이거든요. 그럼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들은 추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먼저 이제 그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분양 계약을 7월 10일 이전에 하신 분들은
나중에 준공돼도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주거용으로 나중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있잖아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그럼 걔네들도 다 들어가는 거냐? 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것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 빠지겠죠. 그렇죠.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 포함이 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대부분 포함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왜? 왜냐하면은 지자체에서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뭘로 판단할 거냐. 예를 들어 비타 씨님이 아파트 이미 한 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네.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거. 네. 그 다음 하나를 또 살려고 그래요, 아파트를. 또 살려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3주택 중과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은 2주택 중과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럼 이 오피스텔이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얘가 중과 세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확인하느냐? 누가 확인해요? 지자체가 해야 되겠죠. 네. 지자체에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니까.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확인할까요? 그렇죠. 확인을 못하죠. 못하죠. 1년 문제로. 일반인들이 살 때마다 나가서 이걸 주거용으로 쓰는지 사무실 쓰는지 나가서 확인을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저번에 그 행안부 발표 보도자를 보시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게 돼 있느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은 깔끔하네요. 예.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를 계속 내고 있다. 그러면은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용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근린 생활시설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재산세 과세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재산세 과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이게 과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지금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이 세 가지는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포함되죠. 근데 사람들 질문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는 거 알겠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세요. 왜냐하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권 상태에서는 나중에 준공됐을 때 주거용으로 쓸지 사무실 용도로 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모르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너 주거용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포함시키기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행안부 보도자료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어지고 있으니까 네가 뭘로 사용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확정해서 지을 수 없다 중과 여부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취득세까지는 살펴봤는데요. 이제 보유세가 궁금해요. 방금 재산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산세를 부과할 때 상가분이 나올지 아니면 주택분이 나올지 이거는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어떤 재산세가 부과되냐면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 이때 이 공부는 공적 장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근린 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가기 때문에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맞겠죠. 그 실무적으로도 상가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얘를 주택으로 쓰는지 상가로 쓰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결국 공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상으로는 상가로 돼 있으니까 네.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언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냐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네. 재산세 감면 조항이 있어요. 네.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상가분 재산세가 이 평균 세율을 따져보면 주택분 재산세보다 약간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받고 싶다. 이렇게 내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하면은 바로 부과해 주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번외의 질문인데요. 재산세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네. 혹시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 재산세가 약간 줄어드는 그 효과 때문에 가끔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해달라고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불이익이 생기냐면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요부 판단할 때 주택세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재산세. 그렇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세 포함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좀 재산세 아껴보겠다고 주택분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신청했어요. 그래서 조금 줄었어. 1년에 한 2, 3만 원 줄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다른 주택을 살려고 봤더니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우, 중과를 네. 몇 프로를 맞아야 될까요? 근데 망하는 거죠. 이건 몇백, 몇천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2, 3만 원 아끼려다가.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종부세입니다. 아, 그쵸. 예. 그쵸. 나중에 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누구로 정의가 되겠냐면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가 되면 주택분 종부세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바로 종부세가 부과돼 버립니다. 불이익 잘 들으셨죠? 네. 혹시 더 있나요? 불이익이? 그 두 가지 정도. 그 두 가지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1년에 2, 3만 원 아끼자고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하고 상가분 재산세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한가요? 그 예전에 이 취득세 중과 규정이 없을 때 그리고 이런 종부세가 이제 이슈화되지 않았을 때는 특별하게 어디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별로 안 했고요. 가끔 이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아서 조금이라도 재산세를 줄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주택분 재산세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생겼잖아요. 그쵸. 취득세 중과 규정이 생기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율을 판단할 때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고 또 주거용으로 재산세 부과되면은 종부세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상가분 재산세를 부과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쵸. 제가 네. 생각해도 그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나와서 세무적으로 만약에 불리해졌어요. 네. 아, 나 너무 불리하다. 네. 그러면 이거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혹시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다시 상가분 재산세로 돌리면 되겠죠. 근데 내가 예전에 주택분 재산세로 신청했다가 내가 불리해지니까 다시 상가분 재산세 부과해주세요 이렇게 그게 신청하면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자체가 당연히 짜증내겠죠. 짜증내죠. 그런데 아무 때나 해주지는 않고요. 네. 이제 지금 세입자가 사실은 살고 있다. 그럴 때는 절대 이제 변경을 안 해줍니다. 왜냐면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쵸, 누가 봐도. 예. 근데 이거를 상가분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언제 해야 되냐면은 세입자가 퇴거하고 공실일 비었을 때. 예. 어, 공실일 비었을 때 나 앞으로 이거 상가분으로 임대를 할 거니까 상가분 재산세 부과해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때 또 지자체가 실사를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가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오피스텔의 네. 그 종부세가 네. 이제 그 과세가 되는지. 이제 그런 질문을 요즘 많이 하십니다. 요즘 종부세가 이제 올해부터 중과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번다는데 그러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냐? 그리고 얘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면은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네. 이 오피스텔 자체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있잖아요. 네. 2주택은 종부세가 중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남에 집이 한 채 있고 월세만 50만 원 나오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혀서 주택분 종부세가 나와버리면은 나와버리면.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강남 주택이 중과가 돼버려요, 이제. 그쵸. 이것 때문에 종부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여부는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은 주택분 재산세. 재산세. 예. 그러니까 재산세가 정말 중요한 거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분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주택분 종부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이 한 채 있고 또 다른 주택이 한 채 있잖아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종부세가 중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 불리해지는 거죠. 이게 취득세부터 재산세부터 종부세까지 정말 사면태네요. 자,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종부세 측면에서 이제 불리한 점. 이제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비타씨님이 강남에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너무 공시가격 행복해요. 공시가격 20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네. 월세가 50만 원 나오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종부세 계산할 때 2주택이 돼버리는 건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우선 2주택이 되면 첫 번째 불리한 점이 아까 조정지역 1주택일 때는 세율이 0.6에서 3%예요. 구간별로 이제 누진세율이 0.6%에서 3%인데 조정지역 2주택은 1.2에서 6%입니다. 딱 2배예요, 세율이. 그럼 종부세가 2배로 느는 거냐? 2배보다 훨씬 많이 납니다. 왜요? 왜냐면 누진세율 효과냐. 종부세도 누진세율 체계거든요. 네. 그래서 종부세가 2배 이상 늘어나니까 안 좋겠죠. 그쵸. 그럼 이 경우에 종부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좀 가장 해주세요. 간단한 방법은 오피스텔을 파는 거죠. 그쵸, 파는 거죠. 예, 근데 오피스텔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립니다. 네. 노후 은퇴한 자다.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분들이 이런 거 팔아면 안 팔아요. 절대 안 파세요. 예, 네가
용돈 줄 거냐. 이제 여기서 월세가 나오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가분으로. 그렇죠. 세입자가 퇴거한 다음에 상가분 재산세 부과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죠. 근데 아버지가 네. 절대 세입자 내보내지 못한다. 네가 용돈 줄 거냐.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이제 공실일 때 언젠간 나가겠죠, 그분이. 근데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불이익이 뭐냐면은 만약에 아까 이제 비타씨님이 강남에 1주택만 가지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계산할 때 9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네. 근데 2주택자는 얼마 공제해 주죠? 6억을 공제해 줍니다. 6억 공제해 예,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종부세 부담도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의 이제 차이점이 1주택자는 뭘 해주냐면은 나중에 종부세 세액 공제에서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있고 고령자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걸 받을 수 있는데 2주택자는 그것도 못 받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종부세도 과세가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주택분 재산세가 안 나오게, 그럼 결과적으로 주택분 종부세도 안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들으셨죠? 네, 재산세는 피하셔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라고 계속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근린생활시설로 보는지, 그러니까 양도할 당시에 아니면 주택으로 보는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세법을 적용할 때는 기본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부상의 내용이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근린생활시설. 실제 내용하고 다르면은 세법은 항상 실제 내용 등에 따라서 세법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도 그 부분이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식한 말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십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은 세법은 어떻게 취급하는 거냐? 주택으로. 그렇죠. 주택으로 간주하겠죠. 실질과세 원칙이 그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주택이 한 채 있어요. 네.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몇 채 더 있습니다. 그럼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1주택을 팔 때 얘를 비과세 해줄 거냐? 원래 이제 공부상으로만 보면 걔는 비과세를 해줘야 되겠죠. 걔는 주택 한 채, 뭐 상가 여러 채 있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2주택이죠. 그렇죠. 이제 실질은 어떻게 되냐? 주택 한 채 있는 거에다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하고 이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면은 얘는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주택은. 그러네. 거기서도 그게 적용돼야겠네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도 있잖아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제 예전에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제 아는 지인분이 그 강남에 음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제 강의할 때도 항상 이 사례를 제가 넣어놨는데 왠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이셨는데 고양시에 그 역 근처에 월세가 잘 나오는 오피스텔 한 채 있었어요. 그래서 음아파트를 이제 비과세 받으려고 매도 계약을 했어요. 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기 세입자가 지금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음아파트 한 채,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 그럼 주택이 두 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음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돼요. 망하는 거죠. 어떡해요.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중과잖아요, 심지어. 그 이 할머니가 거의 이제 멘탈이 나가신 거죠. 근데 잔금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 사이에 선택지는 하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팔면 돼요, 그 사이에. 근데 그게 일주일 사이에 팔려야 되잖아요. 안 팔리죠. 그럼 뭐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증여가 쉽지 않은 게 증여를 하려면 주로 자녀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 대부분 집이 있어요. 완전. 그럼 자녀들도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과세가 다 꼬여버리니까. 그랬을 때 할머니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은 계속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월세를 받아야 되니까. 월세. 예. 행복한 월세. 그게 자기 이제 생계 수단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제가 추천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라. 만약에 오피스텔을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당시 임대 개시 당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6억이 안 넘거든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뭐라고 보냐면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봐요. 지자체 임대주택 등록, 세무서 등록, 기준시가 6억이야. 이 장기 임대주택이 되면은 어떤 혜택을 주냐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줍니다. 음마아파트가 할머니가 예전에 2년 이상 살았던 주택이거든요. 그럼 거주주택이죠. 이 거주주택을 팔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줘 버려요. 너무 깔끔해요. 예, 이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음마아파트를 비과세 받았죠. 일주일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셨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 그 장기 임대주택은 두 번째 혜택이 뭐냐면 중과 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 의무 기간 다 채우고 팔잖아요. 그럼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지역 다주택자면 중과를 해야 돼요. 양도세를. 근데 이 경우에는 중과도 안 합니다. 두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살펴보시고요. 하지만 그럼 지금도 임대가 가능한 건가요? 이제 문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 자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지금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예. 이제 대신 그 중과배제 혜택은 2018년 9.13 대책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중과배제 혜택을 안 주고요. 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안 주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계속 줬거든요. 이게 좀 복잡한데 주다가 7월 10일 이후 등록하는 주택부터 거주주택 과세 특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거든요. 거기 입법 예고된 곳에 보면은 다시 거주주택 과세 특례를 주는 걸로. 그럼 얘는 부활한 거네요.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주주택 과세 특례는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이 네 가지 아파트 빼고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이 시행령 입법 예고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혜택은 살아났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중과가 되는지. 양도세 규정을 적용할 땐 실지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양도세에서는 이제 주택으로 보는 거잖아요. 뭐 만약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조정대상 지역이 있고 다주택자의 오피스텔이다. 그럼 결국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아까 내가 1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으면은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들이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전입을 안 시키죠. 그죠. 특이하게다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면은 뭐 어떤 불이익을 주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특약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실제로 추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왜 그러냐면은 세무공무원들이 보기에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거를 그러면 상가로 봐줄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가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임차를 하고 있으면은 거기 세입자가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겠죠. 사무실로 쓰니까. 역시 서류. 예. 근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무공무원들이.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고 전입신고도 안 돼 있고. 그럼 공실인가? 공실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공과금도 나올 거고. 그렇죠. 딱 보면은 세무공무원들이 이거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잖아요. 아, 집주인 주택 조회해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비과세 받기 위해서 세입자를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있구나. 뻔한 거고.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우기면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 관리사무소에만 전화만 해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세입자 현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뭐 차량 등록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양도했던 주택의 비과세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비과세를 받아도 취소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심지어 조정지역에 있으면 중과가 돼버리는 거죠. 중과까지 다 다시. 완전 망하는 겁니다. 1주택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비과세가 가능한 건지. 그렇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내가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비과세를 해줍니다.